안녕하십니까. 외국계 기업 취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할 신주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외국계 기업 인사팀에서 지금 17년째 채용 업무 그리고 교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롯데그룹의 공채로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사 업무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외국계 기업에서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2013년부터 각 대학이나 취업 캠프 등에서 취업이나 면접 강의를 한 8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달 전쯤에 제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성적표를 보지 않는다라는 책을 공저로 썼고요. 지금 2개월 지나고 나서 책이 좀 안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네. 농담이고요. 바로 오늘 주제인 외국계 기업 취업 전략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인사 직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보통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from birth to death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사 직무라는 거는 커리어의 from birth to death를 다루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리어가 처음에 태어나게 하는 거를 우리가 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채용되고 나면 그러면 채용된 사람을 바로 업무에 투입시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켜주죠. 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직무에 이제 투입을 하죠. 직무에 투입을 하고 나면 저희가 직장인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매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인사고과 내지는 연간 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평가를 하고요.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평가 결과가 좋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또 보상이라는 걸 주게 되죠. 보상. 그리고 평가하고 나서 우리가 핵심 인재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유지시킬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커리어의 가장 마지막 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퇴직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부터 퇴직까지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게 인사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6가지의 시간순의 6가지를 초월해서 또 2가지의 직무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노무라는 직무고요. 우리가 영어로는 employee rel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조를 상대하거나 아니면 기업 내에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법률과 관련된 제정을 하는 쪽이 노무 쪽이고요. 그리고 주로 외국계 회사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직무인데요. HRBP라는 직무가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HR 비즈니스 파트너를 줄인 말이고요. 각 기업체에 있는 사업부별로 소속되어 있는 소 HR 총괄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전체적으로 8가지의 HR 직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HR 직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 외국계 기업 취업에 대한 팁에 대해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외국계 기업은 저희가 공고를 보통 그 회사 홈페이지에 반드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회사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알고 있기로 국내에 있는 거의 90% 이상의 외국계 기업들은 People and Job이라는 특정 사이트에 취업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SNS 중에 직장인들을 위한 SNS가 있습니다. 링크드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링크드인에서 직장인들하고의 네트워킹 그리고 거기에도 외국계 회사에서 취업 공고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고 검색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건 사실 비단 외국계 회사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국내 회사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지원한 기업하고 직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가 보면 준비가 안 돼서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면접에 오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오면 거의 그룹 면접입니다. 상대평가죠, 일종의. 그래서 여러분들 경쟁하는 경쟁자들은
지원하는 기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학습을 해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해갖고 오면 여러분들은 떨어지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팁은, 저는 첫 직장은 외국계 기업이 아니라 가급적 국내 대기업에 입사를 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국내 대기업의 공채 시스템은 일단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공채에 지원을 하셔서 거기에 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한 2, 3년 정도 경력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외국계로 저는 이제 폼나게 입성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입성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외국계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외국계 기업 인사 담당자들조차도 국내 대기업 출신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내 대기업의 채용 이런 여러 가지 관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인적성도 봐야 되고, 뭐 요즘에 AI 면접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평가를 하죠. 외국계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도 사실 한번 이렇게 역량이 검증된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네 번째는 확률이 높은 쪽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그런 팁인데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업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근데 뽑아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취업이 정말 힘들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물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골라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들어가고 나서 여러분들이 경력을 쌓고, 그리고 나서 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또 한번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면 거기서 이런 직무 순환, 이런 기회도 되게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지금 이 힘든 취업 시장에서 반드시 어디든 들어가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팁은, 여러분들이 공채라는 시스템과 수시 채용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뽑는 목적 자체가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 공채는 사람을 인원을 이제 대규모로 채용을 하죠. 채용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HR 인사 전문 용어로 조직 사회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채로 들어가서 보면 모든 계열사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최소한 한 달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이 사람을 이제 그 회사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보직을 주는 게 공채 시스템이고요. 수시 채용은 그 자리에 지금 당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뽑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 채용은 당장 그 자리에 투입돼서 바로 일할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 채용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직무 경력인 거죠. 예, 똑같은 동일한 직무, 비슷한 직무를 해봤던 사람.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그냥 며칠만 교육을 받아도 바로 똑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수시 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턴십을 많이 하실 텐데, 인턴십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으로 기업들이 운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체험형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채용 연계형이라는 겁니다. 체험형은 말 그대로 요즘에 취업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런 취업이 힘든 젊은 친구들한테, 취준생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CSR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그러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채용 연계형은 말 그대로 예전에 있던 시용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사람을 뽑아서 한번 써보고 이 사람이 괜찮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세스죠. 근데 우리가 각 기업에서 인턴십을 공지할 때 절대로 이거는 체험형이다, 이거는 채용 연계형이다, 이렇게 명시해서 공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원 자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체험형은 대부분 재학생을 위주로 선발을 합니다. 대학교 2학년, 3학년 재학생, 기졸업자는 지원 불가, 이렇게 돼 있으면 체험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4학년 졸업 예정자, 기졸업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채용 연계형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팁은, 제가 이런 강연을 나갈 때마다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첫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지금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내 이 컴퓨터공학이 주 산업군인, 인더스트리인 곳을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모든 기업에 다 있는 전산실이나 IT팀에 가는 게 좋은지,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전자 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처럼 커리어의 초기에는 여러분들의 전공이 그 기업의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는 곳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커리어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내 전공으로 어떤 커리어를 밟을 수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팁은 여러분들이 직무를 선택할 때 직무에 큰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산업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직무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군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직을 할 수 있는 직무군이 있습니다. 저처럼 인사 업무는 사실은 후자 쪽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 인더스트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직무, 대표적으로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현대자동차에서 마케팅을 10년을 했습니다. 예, 마케팅 되게 잘했어요. 근데 저를 그러면 과연 로레알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 마케팅으로 뽑을 건가? 정말 특별한 캐릭터가 있지 않은 이상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를 선택할 때 내가 앞으로 이 필드에서 그냥 계속 이 인더스트리에서 계속 쭉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직무하고 연관되는 그런 인더스트리하고 연관되는 그런 직무를 선택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인더스트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커리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직무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공채 시즌이 되면 그 지방에 가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규정된 정년이 60세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10년, 20년 진행이 되면 아마 제 생각에 최소한 65세 내지는 70세까지 정년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0대 중반 후반에 취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40년, 45년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40년, 45년을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초기 커리어에 2년, 3년을 지방에서 보내는 거,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지방에서 공장이나 이런 사무소에서 현장 경험이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본사에 TO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차출을 하는 편입니다. 예. 현장의 목소리를 알고 있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주어지는 일도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직무순환 기회도 많으니까 처음에 내가 지방을 간다고 해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팁은 바꿀 수 없는 거, 지금 현재 그리고 긴급도가 떨어지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라는 그런 팁인데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토익이 850점인데 토익을 900점까지 올리는 게 지금 좋은지, 아니면은 뭐 인턴십을 빨리 해가지고 인턴십 뭐 이런 걸 찾아서 하는 게 좋은지를 질문합니다. 저는 단연코 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토익이 850점이 예를 들어 서류 통과 기준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850점이건 990점이건 똑같이 서류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서류 통과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은 다 850점이건 990점이건 다 제로 베이스에서 그냥 평등하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최소한의 조건만 그런 스펙만 넘겼으면 거기는 매달리지 말고 그 외에 다른 직무하고 연관되는 거를 포커스를 하시라고 제가 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계 회사를 가시려면 뭐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영어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영어는 잘할수록 좋습니다. 잘할수록 좋고요. 이유인 즉슨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외국계 기업에 면접을 가면 영어 구술 면접을 당연히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하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여러분들이 그 전에 미국에서 10년을 살았건 20년을 살았건 교환학생을 갔다 왔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현재 역량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것만 볼 뿐입니다. 예. 자, 다음은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에 대한 팁을 좀 전달 드릴 텐데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쓰거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뭘 좋아했고 뭘 잘했고 그리고 부모님 아니면 선생님한테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받았는지를 한번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뭐 로직 트리라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대기 순으로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때 내가 잘했던 거 내지는 부모님,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던 것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회사,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거하고 그냥 이 회사에서 이런 직무가 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의 자기소개서하고는 엄청난 퀄리티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나 자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탐구를 제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팁은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다 보시면 이제 여러 항목들이 있죠. 나의 성격의 장단점, 그 다음에 뭐 지원 동기, 뭐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경험,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이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뭐 적게는 500자에서 뭐 많게는 뭐 1000자, 2000자 이렇게 채워야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항목에 만약에 1000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0자를 내가 어떻게 채우지?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이미 그 1000자를 채울 여러 가지 리소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지원하는 직무가 예를 들어 한 3개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인사 직무를 여러분들이 자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뭐 영업 직무, 마케팅 직무 이렇게 지원한다고 가정하면요. 여러분들이 했던 아르바이트, 뭐 파트타임 이런 경험에서 이 각 직무에 맞는 메시지를 미리 여러분들의 리소스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인사 직무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제출해야 되냐면 치킨집에서조차 아르바이트생을 잘 선발하고 그리고 잘 교육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케팅이라고 가정하면 똑같은 치킨 브랜드이지만 그 브랜드의 인지도가 고객의 선택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입힐 수 있고요. 영업이라고 하면 고객의 이런 성격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메시지를 미리 리소스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리소스로 그 1000자에 어떻게 축약해서 이 메시지를 만들지라고 생각을 그래야 그 자기소개서가 읽히고 그리고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대학교에서 이제 바로 나오시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대학생이신 분들이 쓰신 거기 때문에 문장체가 굉장히 대학생 같은 말투로 써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뭐 줄임말 많이 쓰죠. 알바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줄임말들 많이 쓰죠. 근데 그런 줄임말은 자기소개서에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장체도 통일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자소서에다가 뭐뭐 했는데요. 뭐 이런 문장체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팁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쓸 때 고객의 입장에서 읽어보고 싶은 그런 자기소개를 써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이라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볼 면접관 분들인 거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보면 제가 볼 때도 거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후보자들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실하고 준비된 인재입니다. 예, 수십 명이 다 똑같은 멘트를 쓰고 있어요. 예, 읽어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읽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 하루에 그런 똑같은 자기소개서를 몇백 통을 봐야 되는데 똑같은 제목으로 있는 거는 절대 읽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보고 싶게 만드냐? 이런 거죠. 똑같은 얘기여도 경쟁 편의점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던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거 뭔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읽어보고 싶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읽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는 결국 면접관한테 읽혀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읽어보고 싶은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하나의 항목에 어떤 메시지를 주지시킬 것인가를 제일 먼저 스케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성장 배경에서 어떤 메시지를 각인시킬 것인가, 그리고 나의 성격의 장단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면접관들한테 어필할 것인가를 먼저 기획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작업에 임하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천자 시작할 때 타이핑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항목에서는 어떤 메시지로 이 면접관 그리고 기업의 담당자들을 설득시키겠다라는 거를 먼저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스토리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얘기는 자소서의 모든 항목들은 결국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고요. 여러분들이 자소서 항목을 쓰면 보통 적게는 3개에서 4개, 많게는 5개에서 6개의 항목을 쓸 텐데 그 모든 항목이 결국은 하나의 메시지를 지향을 해야 됩니다. 저를 채용해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지향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다른 경쟁자보다 뭐가 뛰어난지에 대해서 어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팁은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뭔가 활동, 팀별 활동 이런 업적을 쌓았을 때 그 모든 업적을 여러분들이 수치화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팁입니다. 기업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우리는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의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숫자로 얘기를 하고 숫자로 얘기를 해야 그래야 이 사람이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우리 편의점 내에 매대에 있는 물건들의 디스플레이를 내가 여기에 고객의 동선이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꿔서 매출이 어느 정도 신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으시면 전달의 매출에 비해서 내가 디스플레이 이렇게 바꾸고 나서 예를 들어 뭐 한 15%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수치화해서 관리를 하셔야 그래야 기업체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의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보시는 분들은 그걸 보고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많이 팔았다 내지는 뭐 뭔가 매출이 신장했다 이런 거는 사실 기업체에서 통하는 그런 언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팁은 JD와 함께 호흡하라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JD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Job Description의 약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외국계 기업의 이런 취업 공고를 보면요, 거기에 항상 이 잡에 이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이제 JD라고 불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JD에 있는 영어 단어들, 예를 들어 뭐 evaluate 아니면 뭐 formulate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의 이력서에 녹이는 겁니다. 그런 단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읽어보는 인사 담당자가 이유도 모르게 그냥 이 친구는 우리 조직에 되게 뭔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JD에 있는 단어를 뭐 카피 앤 페이스트 하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JD에 있는 단어, 좀 키워드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이력서에 잘 이렇게 군데군데 녹여 놓으면 이게 되게 좀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한 팁을 좀 공유를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팁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면접을 가실 때 면접 답변을 절대로 외우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면접 준비를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고 각 면접의 답변에 여러분들이 말할 키워드만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의 지원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원 동기 얘기하고 싶은 키워드 3가지. 첫째, 나의 성실함. 두 번째, 내가 이 직무에 잘 맞는 거.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서 이 3가지 키워드만 머릿속에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 언어로 얘기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이 이렇게 하얘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 답변은 키워드만 준비해서 면접을 간다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면접은 반드시 2갈식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면접하는 면접관 분들이 적게는 하루에 30-40명 면접을 보고요. 많게는 거의 100명 가까이 면접을 봅니다. 면접관이 원하는 답변이 처음에 안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면 중간에 듣다가 주의가 흐려져요. 그러면 결국은 면접관이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면접관인데 이게 기억이 안 되면 여러분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답변은 핵심은 앞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로직이나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면접 대기실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가면 아마 여러분들 경쟁자들이 면접 대기실에 같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순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뭘 하느냐, 여러분들 경쟁자들은 아마도 자기네들이 준비해온 그 면접 답변을 외우느라 되게 여념이 없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한테 뭘 저는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옆에 있는 경쟁자한테 먼저 말을 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면 당연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긴장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바로 시작을 하게 되면 또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혀를 좀 풀으라는 의미입니다. 워밍업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내 경쟁자하고 그냥 되게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면 됩니다. 뭐 어디 지원하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대기실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마도 거의 여러분들이랑 학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조건이 대부분 비슷한 친구들일 겁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회사들도 거의 그룹군이 거의 비슷해요. 그럼 거기서 얻는 정보로 또 다른 회사를 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기실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을 걸어야지 여러분들한테 승산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 아마 최소한 2번의 면접은 보실 겁니다. 많은 데는 뭐 3번, 4번까지 보는데요. 최소한 2번은 봅니다. 그 2번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인사부서의 면접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할 실무부서의 면접입니다. 근데 그 두 부서의 면접의 목적이 다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실무부서의 면접은 말 그대로 일할 사람을 우리 부서에 데리고 올 사람을 뽑는 목적으로 면접을 보는 거고요. 인사부서의 면접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면접을 봐도 그런 관점으로 면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이 끝나고 나면 인사부서와 실무부서가 면접을 본 경험을 공유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정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자기소개서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답변을 하실 때 면접관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가시면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50명 정도 면접을 보면 그 중에 한 30명, 60% 이상은 다 본인의 부모님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면접관이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는 건 여러분들의 개인 차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개인 성향이에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 핵심, 이유, 그 이유에 맞는 이름을 대면 면접관도 알만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야 면접관이 공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인물은 뭐 실존했던 인물이거나 아니면 가상의 인물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뭐 2018년인가요? 그때 개봉했던 영화죠. 안시성에 나온 양만춘, 그죠? 양만춘의 리더십을 존경합니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면접관이 그 영화를 봤을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 인물에 대해서. 그래서 면접관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라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시게 되면 면접 이후에 모든 면접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둑에서 얘기하는 복기라는 거죠. 면접을 보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기를 해야 합니다. 복기를 할 때 크게 3가지를 복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이번 면접에서 내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한 거를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 반대죠. 내가 다시 이 똑같은 회사 직무에 다시 면접을 보면 이런 점 좀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을 기록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번 면접을 통해서 얻은 교훈, 레슨 이런 겁니다. 이 교훈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면접관이 질문한 거, 이런 질문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라고 해서 면접관이 한 질문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면접을 본 여러분들 경쟁자들한테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대답을 잘 못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하네? 그러면 그거를 내가 벤치마킹해서 다음 면접에서 그걸 써먹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이번 면접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으면 그거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를 기록을 하고요. 이 3가지를 저는 엑셀 워크시트로 기록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워크시트 하나에 요 3가지씩 이렇게 쌓아 놓으면 이게 이제 워크시트가 하나하나 쌓일 때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갈 때 한번 쭉 훑어보면 이게 여러분들의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고 나면 반드시 이 3가지를 복기하고 자료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팁은 면접은 무조건 많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봐야 됩니다.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직원이 뭐 3명 있고 5명 있는 그런 작은 회사건 간에 무조건 면접에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지원해서 많이 봐야 됩니다. 면접은 많이 볼수록 강해집니다. 많이 볼수록 덜 긴장하게 되고요. 많이 볼수록 거기서 노하우가 생깁니다. 다음 팁은 면접 이후에 나는 오늘 나를 잘 팔고 왔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여러분 면접은 나를 마케팅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을 파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제품을 사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게 마케팅인 거죠. 다른 경쟁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품을 사야 되는.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많은데 굳이 그 안에서 이 경쟁자들을 차치하고 나를 뽑아야 될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어필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면접 이후에 여러분들이 오늘 나를 정말 원 없이 팔고 왔다 라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들은 되게 합격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면접에 가시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의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양자택일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업무를 할 때 일의 질, 퀄리티가 중요한지 아니면 일의 스피드, 속도가 중요한지 어떤 게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사실 정답은 없어요. 이 질문은 양자택일 질문은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의 평소에 이런 로직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런 양자택일 질문에서 제일 안 좋은 답변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다 손에서 놓지 않는 겁니다. 퀄리티도 확보하면서 저는 스피드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면 바로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양손에 뭔가를 가득 쥐고 있는, 그리고 뭔가 선택 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처럼 비춰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황희정선 같은 사람이죠. 니 말도 옳고 니 말도 옳다 이런 거죠. 그런 캐릭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친구들 아니면 지인들 사이에서 되게 사람 좋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면접에서는 절대로 지양해야 되는 그런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오늘 강연을 모두 마치겠고요. 마포구 청년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어떤 강연을 가건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제가 채용 업무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요즘 취업이 정말 힘듭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또 취업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취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바람으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